여우비. 이정은. 10월 어느 토요일 오전, 너는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주변을 둘러본다. 고층 빌딩들이 다투어 점령해버린 하늘 사이로 K신경정신과 간판이 보인다. 빌딩 모서리 사이에 비치는 햇빛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눈이 부시다. 눈을 찡그리며 건물 입구를 찾는다. 엘리베이터 공간으로 스며들어 7층을 누른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K신경정신과 유리문이 나타난다. 잠시 심호흡을 하고 살그머니 병원 문을 밀다 요란한 울림 장치에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선다. 예상을 깬 방울 소리였다. 병원 문 앞 복도에 서서 유리창 너머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는 너. 결국 여기까지 왔다. 작가협회 카페에서 인터넷 동영상을 본 것은 보름 전이었다. 어떤 여자가 술주정을 부리고 있었다. 그런데 낯이 익었다. 주인공이 너라는 것을 아는 데는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이게 정말 너란 말인가.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아찔해 왔다. 그 흥분의 밤에 술이 시키는 대로 했고 떠들썩한 놀이판 중심에 서 있기는 했다. 하지만 그것은 알코올의 장난이었고 순간적으로 저지른 실수였다. 평소 너는 어떤 경우에도 우아함을 좌우명으로 유지해왔고 인격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왔다. 그것은 허영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거였다. 소심한 내가 타인의 시선을 버텨낼 배짱이 없어서 이 일을 저지른 것이다. 불안해서 정신을 놓아버리거나 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몸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소파 위에도, 식탁 의자 위에도, 거실 바닥에도, 잠시도 어디에도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고 잠을 잘 수도 없었다. 친구가 신경정신과 상담을 권해서 찾아오긴 했지만 해답이 있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정신과 병원문을 열고 들어서자 두려움이 가슴을 짓눌러 온다. 가방을 꼭 쥐고 스커트 자락에 오른손을 문질러 가능한 한 손에 밴 땀을 없애려고 애를 쓴다. 고개를 드니 의자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는 손님들이 보인다. 후줄근한 할머니, 평범해 보이는 50대 아줌마,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남학생, 컴퓨터 앞에서 인터넷을 검색하는 30대 남자. 모두들 정물화처럼 서로 말이 없다. 수납 직원에게 다가가 생년월일과 이름을 적어 놓는다. 손님들 틈에 앉으려다 답답해서 서성거리다가 코너로 가서 커피를 한 잔 뽑아 들고서야 가만히 의자에 앉는다. 텔레비전 소리만 들릴 뿐 실내가 너무 조용하다. 너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다. 방울 소리가 나면서 문이 열리더니 20대 초반의 아가씨가 안으로 들어온다. 창백한 얼굴에 입술을 물고 거친 숨을 몰아 쉰다. 가슴을 쥐어뜯다가 주먹으로 두드린다. 이마에서 굵은 땀방울이 연신 흘러내린다. 아가씨가 옆자리에 앉자 너도 덩달아 가슴이 조여드는 것 같다. 아가씨의 입에서 울음이 새어나오고 있다. 무엇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저토록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일까. 신경정신과에 들어온 지 30분이 넘었는데도
상담실 문이 열릴 기미가 없다. 초조하다. 얼마를 더 기다리고 있어야 차례가 올지 막연하다. 선생님, 안 계세요? 조급한 마음에 간호사에게 묻는다. 처음 오신 손님이라서 길어지네요. 다시 말해 언제 차례가 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너는 의자에서 일어나 벽면에 진열된 책꽂이에서 진료 팸플릿을 빼들고 몇 장 넘겨본다. 거기엔 신경정신과에서 다루는 병명과 여러 가지 증세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다. 불면증, 우울증, 알코올 중독, 조울증, 노이로제, 치매 등등. 모든 병명이 치매만 빼고 내 증세와 같다. 윤연성 씨,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 말에 급히 일어선 너는 종이컵 커피를 든 채 상담실 안으로 들어선다. 의사가 기다리고 있다. 의사와 시선이 허공에서 교차되자 너는 어정쩡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다. 의사가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며 손으로 앞 좌석을 가리켰다. 너는 잠시 서성이다. 가방을 옆자리에 내려놓고 종이컵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그러고는 블라우스 뒷자락을 조심스럽게 당기고 의사와 마주보는 의자에 앉았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해서 오셨지요? 정신과 의사가 너의 얼굴을 쳐다보며 물었다. 잘 다려입은 블라우스가 구겨질까 자꾸만 신경이 쓰인다. 의사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 여유롭다. 그는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듯 이미 너를 관찰했을 것이다. 무슨 말이든 해보라는 글을 보자 대체 내가 왜 이 낯선 남자에게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취조실 피의자처럼 유도하는 대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당혹스럽다. 누구에게 털어놓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왔는데도 엉켜버린 실타래 첫 줄을 찾지 못해 허둥댄다. 술의 기능을 너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다. 글을 쓰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커피를 한 잔 마신 다음 컴퓨터 앞에 앉는다. 오전 내내 작업을 하고 작업을 끝내는 정오가 되면 힘이 쑥 빠져버린다. 이때 낮술을 한 잔 마시면 집중했던 긴장이 사르르 풀리면서 기가 살아나게 된다. 그것은 글쓰기 임무 완수에 대한 너 나름의 보상인 셈이다. 이번 작가회의 세미나는 장편 소설을 막 출간한 후라서 홀가분함도 있었고 자신만의 책거리를 하는 기분으로 기대가 컸다. 모처럼 마음껏 자유의 날개를 달고 싶은 기분을 만끽하며 그동안 원고에 파묻힌 고생과 피로를 날려보내고 싶었다. 애주가에게 회식이나 세미나 뒤풀이는 원하는 기회가 아닌가. 그런데 예기치 않은 사건이 벌어졌다. 선생님, 저는 지금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죽고 싶어요. 살아있다는 자체가 죽을 것 같은데 죽어지지가 않아요. 저는 구제불능의 인간입니다. 나의 진짜는 무엇입니까? 술에 취했을 때의 나와 평소의 나, 어느 편이 진짜 모습일까요? 언제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지요? 너는 애써 감정을 추스르느라 주위를 둘러본다. 언제부터였지?
작가회의 가을 세미나가 열릴 무렵 네 번째 장편 소설 블루인 러브가 출간되었고 너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세미나에 참석했다. 그동안 짓눌려 있던 소설에서 벗어날 기회였고 다시 비상할 충전도 필요한 시기였다. 출간한 소설은 연상연하 러브 스토리인데 한 남자의 사랑을 통해 성폭행을 당한 소녀가 상처를 극복해 나가는 내용이었다. 너는 작품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해 인터넷을 검색했고 도서관에 들려 신문 기사를 샅샅이 살폈다. 서너 군데 관련 기관도 들렀고 피해 여성들도 만나서 인터뷰했다. 소수약자가 사회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얽매여 멸시당하지 않도록 빛을 비추고 경종을 울리기 위한 의도였다. 후반부에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썼다. 책을 읽어본 동료 선후배들의 작품에 대한 의례적인 찬사가 이어졌다. 오류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달라고 말했으나 대부분 말을 삼갔다. 이미 책으로 출간한 작품에 관해서는 서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너는 작가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면서 즐기기로 했다. 여기저기서 축하주가 건네졌다. 젊은 남성 작가들은 소설 주인공을 작가와 결부시켜 보려는 눈치였다. 소재가 윤 선생 경험 같은데요? 웃으면서 옆에 다가와 슬쩍 떠보는 작가도 있었다. 너는 술잔을 채워주고 건배하면서 그냥 웃어 넘겼다. 팩트와 픽션을 구분 못 해낼 정도로 썼다면 이번 소설은 성공한 작품이 분명했다. 너는 책을 쓰는 동안 소설 속 인물들과 하나가 되어 사랑하고 좌절하고 이별하면서 울기도 했었다. 결국 첫 번째 독자는 작가 자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주인공이 어디를 가야 할지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너 또한 도서관 화장실에 머리를 쳐박고 울었다. 여자 주인공이 남자의 마음이 떠나가고 있다는 걸 느끼는데 정말 그런가요? 누군가 질문을 했을 때 너는 술잔을 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물론이죠. 연인들은 감정을 교감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미세한 변화도 알아챕니다. 그건 슈퍼컴퓨터도 못 잡아내는 능력이죠. 내 말이 끝나자 누군가 멋진 연애 소설을 한 권 쓰고 싶어도 막상 달려들면 삼류 심파 같아서 결국 포기하게 된다면서 사랑 이야기일수록 새롭고 격조 있게 써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용기가 부럽다고 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변하지 않는 사랑을 원하지만 결국 양쪽 누군가가 배신을 하거나 당하는 것이 사랑인데 소설 속에서 영원한 사랑을 써서 불후의 명작을 남기려고 하니까 어렵지요. 그러면서 너는 작가는 인간을 창조한 신의 흉내를 낼 수 있으니 신의 대리자라는 식의 호기를 부렸다. 모두가 술탓이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한마디씩 떠들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다고 하는 전도서를 들고 나올 판이 되어버렸다.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 마냥 잘난 체 한다는 말도 들렸다. 신대륙 발견은 힘을 가졌던 유럽 사람들 생각이죠.
원주민인 인디언 입장에선 멀쩡한 땅을 빼앗기게 생겼으니 분통 터질 노릇이죠. 그건 강자의 논리일 뿐입니다. 힘이나 권력을 가진 집단이 약자를 약탈하려고 사용하는 수단일 뿐이죠. 인디언은 조상 대대로 살던 땅을 침탈당한 거고요. 신대륙이 아니라 유럽 사람들이 몰랐을 뿐이죠. 그냥 대륙입니다. 이미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두서없이 뻔한 얘기들을 하면서 술잔을 비웠던 것이 기억난다. 어느 정도 먹고 마신 동료들은 취기가 돌았고 분위기가 무르익어 갔다. 커다란 홀 무대 앞에는 노래방 기기가 갖추어진 곳이 있어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는 축들도 보였다. 세상에 자신만이 존재한다고 믿을 정도로 너는 취해 있었다. 너는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했고 마음이 편안해졌고 수다스러워졌다. 너는 자신을 진실하고 순수하고 착하다고 생각해 왔으므로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해주려는 착한 마음을 발동시키기로 했다. 그래서 주변 어느 누구와도 뽀뽀를 했다. 평소에 친하던 동료들에게 코스모폴리탄적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 여겼다. 그동안 술버릇에 대해 자신을 혐오해 본 적이 없었다. 술에 취해 행복해하는 모습이 분위기를 즐겁게 만들어준다는 친구들 말이 떠올랐고 귀여운 여자라는 착각에 빠져들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았다. 몸속에는 엔돌핀이 가득 차올라 안개처럼 붕붕 떠다니는 듯 했고 취한 자신이 편안했다. 생각해 보면 여자 후배들에게 더 많은 키스를 한 것 같았다. 취중에도 여자들은 편했다. 너는 새로운 책을 출판한 직후라 행복했고 모처럼 참석한 세미나 분위기에 들떴다. 술을 권하는 남성 작가의 손과 뺨에도 키스를 했다. 연거푸 술잔을 받아든 너는 상대방의 감정과 상관없이 스스로 도취에 빠져들었다. 평소 따뜻하게 대해준 동료들에게 호의를 전달하려는 속셈도 얼마쯤은 들어 있었다. 홀 앞에 노래방 기기 쪽에서 들려오는 유행가 가락이 점점 흥겨워져 갔다. 계속 자리를 옮겨 다닐 수 없어 너는 빈 의자를 찾으려고 두리번거렸다. 윤 선배님, 여기 앉아봐요. 누군가 일어서며 옆자리를 가리켰다. 평소 너를 선배라고 부르며 친절을 베풀던 H였다. 윤 선배님, 수고 많으셨어요. 후배 H는 테이블 위에 놓인 맥주잔을 건네주면서 진지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오늘 같은 날은 마셔도 괜찮습니다. H는 맥주를 따르면서 한 손으로 술잔을 든 너의 손을 쓰다듬었다. 그것은 호의였고 그것은 너를 놀라게 했다. 예상치 않은 행동에 놀라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다가 술잔이 흔들렸고 H의 무릎 위로 유리컵에 가득한 맥주가 쏟아졌다. 바지 위가 맥주로 흥건히 젖어 있었다. 급히 종이 냅킨으로 바지 위로 흘러내린 맥주를 닦기 시작했다. 닦는 동안 허둥대다 성기 부분에 손길이 닿았고 H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실수였다. 잠깐 눈길이 마주쳤지만 서로 모른 척했다. H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몸을 옆으로 돌린 채 다른 작가들과 이야기를 계속했다.
놀라는 그를 보는 것이 재미있었다. H는 부담스러운지 딴청을 했는데 다행히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다. 당시 상황이 기억나는 걸 보면 아주 정신이 없었던 것은 아닌 모양이다. 하지만 기억을 하고 못하고는 상관이 없다.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것은 술김에 해본 장난이고 일시적인 해프닝이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굳이 변명한다면 오누이와 같은 감정이었을 것이다. H가 화를 내거나 기분이 나쁘다고 한다면 세미나를 끝내고 서울로 돌아가서 사과의 뜻으로 밥을 사면 되겠다는 생각을 잠깐 했을 뿐이다. 선생님, 그것으로 해프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동안 언제나 최선을 다해왔고 성스러움과 경건함을 추구하며 나름대로 통찰력을 가진 꽤 괜찮고 근사한 여자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일종의 자부심과 같은 거였죠. 늘 모범적인 모습만을 보여야 한다는 강박감이 내재되어 있는지 나 자신의 조그만 실수나 잘못도 용납하지 못하는 편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술과 친한 이유는 자유를 향한 갈망이자 열정의 표출이고 자신을 구속시키는 달팽이 짚을 잠시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해방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시면 갇혀있던 마음이 자유로워지거든요. 제가 술을 먹으면 친구들이 분위기가 업된다면서 좋아했고 저를 부추깁니다.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려고 더 노력하게 돼요.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즐겁고 힘이 생기고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겐 분위기를 업시킨다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분위기를 업시키려면 내가 먼저 기분을 업시켜야 하는데 기분을 업시키기 위해서 술을 마셨고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생겨요. 이런 식으로 모든 일이 진행됩니다. 문제는 세상이 조그맣게 보이고 평소 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전 언제나 제가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줌으로써 비로소 인생에 아름다움과 의미를 부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면 저도 기분이 즐겁기 때문이죠. 나는 해피메이커다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자유에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양면성이 존재해요. 이성은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감성은 이 정도는 괜찮다고 원하는 대로 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즐겁게 해주는 술의 매혹에 빠져드는 순간 자충수를 두게 되죠. 술이 깨고 나면 자신의 실수 때문에 괴로워하고 죽고 싶은 유혹에 시달리게 됩니다. 판무파탈과 거룩함 같은 내재된 양면성이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죠. 술은 저를 불안하게 만들고 흥분시키기도 합니다. 내게 파격적인 면이 있을 줄은 저 자신도 몰랐어요. 알고 있어요. 술 취한 것도 저 자신이니 어쩌겠어요. 저 안에는 너무 많은 세계가 공존해요. 너는 말을 멈추고 종이컵에 남은 커피를 마셨고 손에 들고 있는 종이컵 윗부분을 새 등분으로 접었다. 원형이던 종이컵이 삼각형으로 변했고 다시 반으로 접으니 육각형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종이컵 형태는 완전히 사라졌다. 눈에 보이는 건 단편적인 면일 뿐
완전한 모습은 알 수 없었다. 너는 정신과 의사를 쳐다보았다. 선생님은 저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죠.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술 먹고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수하려고 술 마신다는 말이 있잖아요. 과하면 실수를 하지만 적당히 마시면 활력을 줍니다.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가 위대한 것은 인간에게 술 만드는 법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한 잔의 술을 권하는 신의 너그러움이죠. 술이 없다면 인생이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술은 신의 배려이자 선물입니다. 그 빌어먹을 신의 선물이 인간의 존엄성을 망치기도 한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망쳤어요? 네, 그런 셈이죠. 동료 일행들은 술잔을 들고 여기저기 옮겨 다녔고 후배가 사라지자 누군가 슬며시 옆으로 다가왔다. 커다란 몸통이었다. 누구인지 한참 생각해 보았다. 겨우 생각이 났다. 세미나 도중 사진을 찍던 옵서버로 참석한 사진작가였는데 그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다. 그런데 왜 내 옆으로 오는 걸까? 갑자기 술이 확 깨는 것 같았다. 커다란 몸통이 옆자리에 주저앉더니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며 희죽 웃는다. 느글거리며 웃는 모습이 취중인데도 소름이 끼친다. 두껍고 푸르댕댕한 입술로 빙글거리는 태도는 네가 가장 혐오하는 대상이다. 너는 무언가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안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지나가고 분위기가 시끌벅적했다. 다른 사람이 볼까봐 혼란스럽고 부끄러웠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커다란 몸통이 몸을 밀착시킨다. 무거워 떠밀린다. 옆으로 비켜 앉는다. 그 순간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다. 녀석이 어깨를 바로 세워주는 척 하더니 슬그머니 바지 위로 손이 올라왔다. 허벅지를 쓰다듬는 것이다. 당혹감과 치욕, 몇 번 손을 걷어냈지만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침착, 이 악물기. 강력하게 뿌리친다면 모두 알아챌 것 같았다. 지금껏 자신이 동료들과 스스럼 없이 대하던 행동을 지켜본 녀석이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오해했을지도 모른다. 어떻게든 이 불편한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일어설까 말까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그때 치안의 손이 불쑥 건너와 손을 잡아당겼다. 삽시간에 얼굴이 다가왔고 혀가 안으로 들어왔다. 너는 깜짝 놀라 일어서면서 놈을 떠밀었다. 무언가 벽에 부딪히며 깨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주인은 난장판이 되어버렸다. 뒤로 낮아빠진 커다란 몸통이 어색하게 웃었다. 기운이 왜 그렇게 세요? 당해낼 사람이 없겠네요. 테이블을 잡고 비틀거리며 일어서는 놈의 얼굴에는 놀라거나 당황한 표정이 없었다. 위험한 순간 구조 신호를 보내야 했다. 이놈이 갑자기 난폭해져서 무슨 행패를 부릴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손을 번쩍 들고 너는 화장실 같이 갈 사람!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곧 너는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들은 모두 몸을 돌려 너를 바라보고 있었다. 화장실을 가겠다고 나서는 여자는 없었다. 동료들 틈에 당혹해하는 후배 H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정신과 의사가 고개를 들고 너를 바라보며 말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지옥이 되었군요. 인간이 가장 수치심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하다가 발각되었을 때랍니다. 오죽하면 소크라테스가 연인들만 있는 세상이면 전쟁도 정치도 필요 없을 것이라고 했을까요? 사랑이 영원토록 지속적이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지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다면 덜 창피했을 겁니다. 후배 H 앞이라 더 부끄러웠어요. 자신이 바라던 롤 모델이 바로 저라고 했거든요. 처음 보는 남자와 수작을 부리는 걸로 비쳤으니 오죽했겠어요. 동료들에게 비친 내 모습은 어땠을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엇 때문에 도와주지 않을까? 후배의 표정을 보면서 너는 상상력이 붙었고 아마도 조롱의 눈빛이었을 것이라고 단정하였다. 여류 작가들 눈에는 저런 여자와 함께 작가라는 사실이 모욕으로 비쳤을 것이고 어쩌면 같은 부류로 오해를 받을까봐 전전긍긍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힘들고 슬픈 일이다 라는 문장으로 치환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그건 낯선 세계였다. H의 싸늘한 태도 앞에서 너는 부끄러웠고 미안했다. 실패로 돌아간 사랑보다도 그에게 치욕을 남겼다는 것이 마음 아팠다. 그것은 치명적인 것이었다. 이 천박함을 어떤 말로 비하시켜도 모자랄 지경이다. 분노와 수치, 그리고 자기 괴멸. 한참 후에 정신과 의사가 입을 열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세미나는 다음 날 오전에 끝났다. 점심 식사를 마친 너는 산책을 나섰다. 산은 화창한 가을빛을 띠었고 들판엔 꽃들이 만개 있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이었다. 이리저리 거닐다가 너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다. 맞은편에서 작가들 한 무리가 걸어오고 있었는데 거기에 H도 끼어 있었다. 멀리서라도 아는 사람을 보면 먼저 인사를 하는 성격인 너는 침착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인사를 건넸다. 순간 H 표정이 굳어졌다. 시무룩한 표정으로 땅만 쳐다볼 뿐이었다. 등을 움츠리면서 너는 얼굴이 뜨겁게 달아오름을 느꼈다. 그때까지 너는 H가 먼저 다가와 말을 걸거나 내 이야기에 맞장구를 치면서 귀를 기울이는 모습만 보아온 터였다. 내 눈길은 그의 뒷모습을 쫓았지만 이미 그곳에 없었다. 너는 예기치 않은 혼란으로 휘청거렸다. 혼자서 보도 위를 걸으며 모욕의 이미지만 되돌려주는 영혼의 밑바닥을 뒤적거렸다. 내 이미지에 대한 동료들의 평가가 이미 내려졌음이 분명했다. 그들은 타인의 괴로움을 몰랐고 괴로움을 안다고 여긴 이들 중에서도 너를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제부터 지겹게 따라다닐 시선을 어떻게 떨어낼지가 문제였다. 일탈과 탈선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했다. 일탈은 잠시 그곳에 머물렀다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휴가 같은 것이고, 탈선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티켓을 끊는 것이 아니던가. 그래서 일시적인 해프닝을 휴가지에서 있을 수 있는 일탈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그 생각은 우스꽝스러웠다. 남들은 아무도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 자유의 공간이라는 것을 미처 느끼기도 전에 내게 탈옥수라는 낙인을 찍어버렸다. 가방을 들고 버스에 오르자 분위기가 이상했다. 너를 바라보는 시선이 화살처럼 박혔다. 벌레 보듯 하는 시선. 화살을 피할 공간이 어디에도 없었다. 동료들의 시선에 살해당하고 있는 중이었다. 완전한 고립. 내 옆에 있으면 같은 부류로 인정될까봐 피하는 눈치였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난다. 이런 상황을 피할 공간이 필요했지만 벌레 보듯 하는 시선을 피할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버스 안은 모두 줄에 밭이다. 너는 앉을 자리를 조심조심 찾는다. 세 번째 줄 창가 쪽에 좌석 하나가 비어 있어 거기로 향했다. 앉으려 하자 후배 작가가 눈을 흘기더니 다리를 들어 내 몸이 닿을까봐 몸을 돌렸다. 그녀의 행동에 너는 뭐라 설명하기 힘든 혼란스러움을 느껴야 했다. 너는 앉으려다가 몸을 돌려야 했다. 송충이 보듯 창 쪽에 시선을 둔 옆자리를 지나쳐서 뒷자리로 가서 창가에 앉는다. 피했던 그녀는 너보다 5년쯤 젊었다. 평소 엘리트를 자처하며 자신이 마치 교양과 정숙함의 표상인 것처럼 행동하는 여자였다. 화려한 남성 편력의 비밀을 지니고 있었는데 그녀만 모를 뿐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녀가 다른 사람을 공격할 때는 항상 경건함이란 단어를 사용했다. 그녀가 저 나이에도 남자가 좋은가 봐. 추태를 부리는 것이 징그럽다면서 귓속말이 아니라 대놓고 들으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다. 앞자리 여자와 머리를 맞대고 수근거리면서 이따금씩 되돌아 보기도 한다. 그때 언제 나타났는지 어제 마주쳤던 사진작가라는 놈이 푸르둥둥한 얼굴에 이쑤시개를 물고 버스에 올라온다. 그를 보는 순간 덜컥했다. 저놈 표정이 왜 저래? 커다란 몸통이 코를 벌름거리며 희미하게 웃는다. 차 안을 둘러보며 굿모닝 하고 인사를 한다.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굿모닝이라니. 아무도 대꾸하지 않는다. 카메라를 어깨에 걸친 채 어적어적 뒷자리로 걸어와서 내 옆에 앉았다. 다른 자리를 놔두고 왜 하필이면. 자신의 몸 위로 꽂히는 모든 시선을 느끼며 너는 두 손바닥으로 두 가슴을 덮었다. 그뿐이라면 남의 이야기 3일이라고 억지로 체념할 수 있었다. 본격적인 자아 비판은 이제부터였다. 아까부터 옆에 앉아있는 놈이 카메라를 만지작거리며 너를 보고 계속 웃고 있는 것을 보았다. 왜 웃지? 기분 나쁘다. 놈이 비죽이 웃으며 카메라 렌즈를 내 눈앞에 내민다. 맙소사, 네가 제일 싫어한 그 인간과 키스하는 장면, 누군가 옆에서 찍은 듯 했다. 없앨 수도 없는 낙인이자 증명사진이 아닌가.
그 순간 너는 충격에 바스라지고 싶었다. 서울까지 가는 시간을 어떻게 견뎌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우리는 현대 문명 그 자체가 형벌인 세상에 살고 있다. 유일자인 신의 눈이 카메라가 등장하면서 모든 사람의 눈동자로 대체된 것이다. 치욕스럽다. 아, 내 가슴아 참아라. 쳐 죽이고 싶은 저 작자를 어떻게 할 수만 있다면 무슨 소망이든지 걸 텐데. 등엔 진땀이 흐르고 있었다. 좌석을 꽉 메운 버스 안은 너에겐 정막 강산이었다. 아무도 말을 섞지 않았고 통로로 지나가면 말을 뚝 끊었다. 그럴수록 너는 부끄러움을 감추고 당당해지려고 노력했다. 완전한 왕따가 된 너는 혼자 휴게소 화장실에 다녀왔고 그림자 취급을 당하면서 뒷좌석에 웅크리고 앉았다. 버스에 갇힌 채 영원히 풀려나지 못할 것 같던 시간도 지나갔다. 버스에서 서둘러 내렸고 급히 택시를 탔다. 가까스로 자신을 향해 쏟아지던 시선에서 풀려난 것이다. 택시에 몸을 부리고 의자 깊숙이 들어앉아 눈을 감았다. 주먹만한 분노가 목을대로 치밀어 올라 아프다. 자신을 지킬 자존심도 없는 주제에 자괴감이 자신을 죽이고 있다. 차창 밖 도로 위에 검은 비닐봉지가 차들 사이에서 이리저리 채이고 있다. 택시에서 내리자 다리가 풀려 비틀한다. 어두운 밤길, 눈앞이 어둡고 스산한 바람이 몸을 가른다. 추위에 떨며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써 다리에 힘을 주고 목을 세운다. 그제야 눈물이 나온다. 흘러내리는 눈물을 손으로 닦으면서 왜 울고 있을까 생각하며 걷는다. 모욕감에 몸부림치면서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최면을 걸었어도 수치스런 기억이 너를 놓아주지 않는다. 너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여행 가방을 던져버리고 침대 위로 구겨지듯 몸을 던졌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정신분석학에서 모든 행위는 어릴 때 상처가 원인이 된다고 한다. 너의 깊숙한 곳 어딘가에서 묵직하게 울리는 소리. 어쩌자고 이런 실수를 저질렀을까? 잠재된 의식에 숨어있던 데미지 때문일까? 너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욕구에 따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술만 들어가면 취기에 비례해서 죽음에 대한 유혹뿐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유혹도 커진다. 나이 4살 때였다.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머니가 생활을 책임져야 했고 너는 어머니가 일하는데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마땅히 너를 맡길 데도 없었다. 어머니는 어린 너를 빈방에 혼자 놔두고 일하러 다녔다. 평소 순하게 잘 놀고 있으니 아무 일 없을 것이라 믿어서였다. 어느 날 어머니가 일하러 다니는 집에 초상이 났다. 어머니는 너를 사흘 동안 혼자 내버려 둔 채 집에 돌아올 수 없었다. 어머니는 아이가 걱정도 되었지만 일단 먹고 살아야 했다. 너는 옆방 아주머니가 주는 밥을 먹고 혼자 놀다가 저녁이 되면 빈방에 들어가 혼자 잠을 잤고 아침이 되면 부승부승 털고 나왔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아이고 착하지. 울지도 않았구나. 어머니는 나의 볼에다 입을 맞추었고 나는 어머니의 볼에다 입을 맞추었다. 영선이처럼 착한 애는 처음 봐요. 옆집 아주머니도 옆에서 칭찬했다. 비 오는 봄날로 기억한다. 가끔 그날을 떠올릴 때마다 자문해 보곤 했다. 캄캄한 빈방에 혼자 갇힌 아이는 무엇을 생각했을까? 오래되어서 무엇을 생각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 무섭지만 착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한번 버려졌던 고아원 아이들은 울지 않는다. 울어도 들어줄 사람이 없고 울어도 소용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울지 않는 아이가 너였다. 너는 커서도 울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이후 너는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약속했다. 첫째는 착하기, 둘째는 울지 않고 씩씩하게 일어서기. 가을 세미나를 다녀온 이틀 후 너는 작가협회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을 보았다. 세미나 이모저모에 대해 사진이 실려 있었는데 단연 앞권은 너였다. 첫 장면부터 술로 떡이 된 여자가 나타났는데 낯익은 얼굴이었다. 여자는 소설 조르바에 나오는 오르탕스 부인 같았다. 술로 인해 물기가 빠진 쪼글쪼글한 얼굴에 실연당해 울다가 눈 화장에 번진 배우처럼 분장한 모습이 네가 봐도 끔찍했다. 울어서 시커멓게 얼룩이 번진 얼굴. 이게 정말 너란 말인가? 누가 봤다면 어떻게 하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주먹으로 가슴을 쳐도 견딜 수 없었다. 지금 보이는 것은 내가 아니야. 노예로 변신해서 고치 속에 들어앉거나 낙타처럼 머리만이라도 모래에 파묻고 싶었다. 가을 세미나를 떠나던 날 아침 잔뜩 모양을 냈는데 눈을 크게 보이려고 아이라인을 진하게 하고 마스카라까지 했다. 평소 눈화장을 안 하던 터라 화장이 번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남자에게 키스를 하는 장면과 눈을 까 뒤집고 혀를 빼물고 토하는 장면도 인터넷을 통해 그대로 전달되고 있었다. 세미나 동영상에 뜬 이후 너는 바빠졌다. 앞면만 있는 남자 작가 또는 모르는 번호가 쉴 사이 없이 휴대전화에 뜨기 시작했다. 갑자기 왜들 이러지? 많은 전화가 걸려왔다. 윤 선생, 요즘 재미 좋아요? 말의 뉘앙스가 놀리는 것 같았다. 모두들 재미있느냐고 물었다. 웬 재미? 그냥 그래요. 세미나에서 봤는데 안부를 묻고 근황을 묻는 품새가 찜찜했다. 술 취한 사진 때문일 것이다. 월요일 이른 아침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다. 세미나에 같이 못 간 친구였다. 그녀가 옆에 있었다면 내 주정을 제재시켰을 것이다. 친구 보기가 민망했다. 친구는 딱하다는 표정으로 너를 쳐다보고 있을 것이다. 전화기에서 숨찬 소리가 쏟아졌다. 세미나 잘 다녀왔어? 너 괜찮아? 술 취했었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견딜 수 없는 날이 계속되고 있었다. 비가 내렸고 그쳤고 또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친구에게서 다시 전화가 온 것은 사흘 지난 목요일 오후였다. 그렇지 않아도 이상한 전화가 온다고 의논을 할 참이었다. 친구가 이런저런 말을 물었다. 인터넷 동영상을 봤니? 너 괜찮아? 조심스러운 목소리를 듣는 순간 불안했다. 그런데 이번엔 또 누구? 너는 배우들의 신상엔 관심이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인터넷을 검색해 보라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확인해봐. 지난번 것과는 달라. 너는 아니지? 인터넷을 검색하던 너는 이건 또 뭐야? 눈을 의심하고 헛것을 보았나 싶어 몇 번이고 확인했다. 지난해 인터넷을 들쑤셔 놓았던 여배우 A양 동영상에 내 얼굴을 덧씌워 놨는데 누군가가 장난삼아 합성해 놓은 것이 확실했다. 너는 뜻밖의 동영상을 한동안 바라보기만 했다. 무릎이 후들거리고 마우스를 잡은 손이 떨렸다. 인터넷 검색 순위 상위에 오르내리던 여배우 동영상을 떠올려 보았다. 친구가 빅뉴스라고 해서 함께 본 것인데 A양이 남자 파트너와 격렬하게 벌이는 섹스 장면이었다. 알몸으로 튼실한 사내를 끌어안은 그녀는 행복에 넘친 표정이었다. 오지를 드러낸 채 다리를 벌리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에 아찔하다.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은 사람만 해도 수십만 명은 될 거라고 한다. 엄지와 검지로 터치하면서 사선으로 화면을 쭉쭉 늘리면 검은 구멍이 클로즈업 되고 블랙 속으로 수많은 눈들이 줄지어 따라 들어갔다고 한다. 대중에게 사랑받던 그녀는 곤두박질 쳤고 이미지는 더 이상 내려갈 곳 없는 땅 밑으로 전락했다. 살려줘.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수 없어. 고소해야 할까봐. 내 목소리가 떨렸다. 친구는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며 아무리 억울해도 잠잠해지도록 내버려 두면 될 것을 길길이 뛰어봤자 헛수고라고 말렸다. 너는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냉정할 수 있느냐 하고 따졌고 친구는 이럴 때일수록 흥분하면 안 된다고 손사래를 쳤다. 친구가 물었다. 만약 초등학생이 장난으로 그랬다면 어쩔래?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을 구정물을 뒤집어 봤자 너만 손해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일파만파로 커지고 몰랐던 사람도 알게 된다는 논리였다. 너는 절박했다. 그런데 해명할 길이 없다. 이틀이 지나자 사진 아래 다음과 같은 댓글도 눈에 띄었다. 하나는 세미나 다녀온 사진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A양 짝퉁 동영상 때문이었다. 누구? 웬 술 취한 아줌마? 웬 코미디? 패러디를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크크크크. 그때부터 어디를 가든지 귀에 울림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탈 수 없었다. 머리 뒤를 따라다니는 영상이 화장실 거울이나 지나가다 비추는 쇼윈도,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보였다. 동영상에 나온 여자 맞지? 감시하며 따라다니는 시선과 깔깔대는 웃음소리에 쫓겨서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눈들이 쫓아와서 못 살겠어. 친구에게 전화를 하고 또 해야 했다. 뭐라고? 소리가 따라온다고? 친구가 울먹이며 점점 미쳐가는 너를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다면서
신경정신과 상담을 권했다. 이곳으로 오는 길에도 커다란 카메라 렌즈가, 소리들이, 투시 안경을 쓴 사람들이 따라왔다. 사람들이 투시 안경을 통해 꿰뚫어 보는 것 같아서 길 한가운데서 알몸으로 서 있는 기분이었다. 노출시킨 몸을 숨겨보려고 해도 번뜩이는 투시경을 피할 길이 없었다. 저는 단 1초도 혼자가 아닙니다. 눈들이 따라다녀요. 너는 한숨을 쉬며 정신과 의사를 바라봤다. 자신을 지킬 줄 아는 방법은 결국 자신을 믿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것을 실천할 줄 아는 행동이라고 말하거나, 누구라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 같다는 말은 하지 말기를 바랐다. 그럴 수 있다면 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겠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하든 상관하지 않으면 된다는 말은 총을 맞아도 죽지 않으면 된다는 말과 같은 것. 중요한 것은 진짜와 달리 내 모습이 왜곡되었다는 점이다. 침묵이 흘렀다. 과잉 기억 증후군이란 말이 있어요. 정신과 의사가 입을 열었다. 실수하는 사람이 인간적인 것 같은데요. 자신을 자유스럽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아름다워요. 내숭을 떨지 않고 감정을 밖으로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값어치를 손상시키고 폄하당했다는 생각 때문에 괴롭고 자존심이 상한 것이군요. 차라리 꿈을 꾸고 있는 거라면 좋겠어요. 너는 더듬거렸다. 타인의 경우라면 저도 너그러워질 수 있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왜 솔직하다 못해 주책인지, 있지도 않은 즐거움을 즐거워 죽겠다고 오버하게 되는지, 분위기를 이끌어야 한다는 사명감이 불타오르는지, 그리고 전사처럼 행동하게 되는지. 남들이 같은 행동을 했다면 저도 폄하했을 겁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사람과 내면을 감추기 위해 냉정한 척하는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인간적입니까? 인간들의 본능에 씌워놓은 교양과 도덕을 걷어내면 가장 기본이 되는 뼈대는 욕망입니다. 욕망은 창조와 발전의 원동력이죠. 너는 머릿속으로 후배 H를 생각하려 애썼다. 곤욕스러운 처지를 모를 리 없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그에게만이라도 위로를 받고 싶었다. 윤 선배님, 저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선배님을 믿고 좋아합니다. 라고 말해 주었다면 평생 그의 배려를 기억하고 존경했을 것이다. 섭섭했다. 조르바가 오르탕스 부인에게 하듯 다정하게 대했다면 그 너그러움에 감동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혼자다. 제가 그 후배라도 모르는 척 했을 겁니다. 정신과 의사가 말했다. 아는 체를 한다면 내가 더 괴로울 것이고 섣부른 위로가 오히려 해가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타인의 시선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게 문제라고 했다. 쓸데없는 그런 일로 건강한 생명과 재능을 낭비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타인의 눈을 의식하고 살다가는 시선에 치여 죽습니다. 쓸데없는 비판에 신경 쓰지 말아요. 순수한 욕망과 자존심 또한 의욕입니다. 선생님 고민은 오히려 즐거운 현상입니다. 인간을 지탱해주는
원동력이고 창작에 대한 절대적인 힘일 수 있어요. 창작과 열정이라는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은 것은 축복입니다. 외부의 적보다는 내부의 적을 경계하라거나 힘든 시기가 지나고 나면 멋진 삶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진실과 거짓이 무엇인지 더 이상 분간할 수 없어요. 동영상은 악의적인 조작에 불과한 허위 사실이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처음부터 합성 사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의 잔상에 그 배우 이미지로 남아있는 것이 문제지요. 타인이 어떤 심판을 내리든 신경 쓰지 말아요. 그건 그들의 위선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러쿵저러쿵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사실 당사자를 제외하면 누구도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집단 따돌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돌 팔매질을 하는 군중을 향해 예수가 죄 없는 사람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모두 물러갔다는 이야기 아시죠? 그런데 오늘날 영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더 적극적으로 돌팔매질을 합니다. 더 심하게 비난하는 사람일수록 숨어서 더 심한 추태를 부릴 겁니다. 타인에게 좋은 평판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그건 위선이고 속임수입니다.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이죠. 정신과 의사가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술을 왜 마신다고 생각하세요? 너는 술 먹는 이유를 다시 생각해 봤다. 제가 술 먹는 이유는 자유로워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시면 세상이 조그맣게 보이고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느낌도 들어요. 그러면 권력자가 된 기분이 듭니다. 힘이 생기고 하늘을 날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치 신이라도 된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술이 깨고 나면 하늘을 날다가 땅으로 추락하는 기분이에요. 기분이 더럽죠. 신은 하늘에 살고 인간은 땅에 산다는 걸 실감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너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신과 의사에게 이렇게 대답한다. 즐겁고 자유로워지려고. 일시적인 해방감일 것입니다. 뭔가 금기인 것, 해결되지 않는 것,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느낌 말이에요. 그게 사실 모두가 원하는 것 아닐까요? 술 마시고 아무렇지도 않으면 술을 왜 마셔요? 누구나 자유를 꿈꿉니다. 특히 예술가들에겐 일탈이라도 없으면 질식해 죽을지도 모릅니다. 창작에 대한 영감을 주거든요. 대가들은 몰라도 신출내기 작가에겐 몰락이지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정신과 의사가 너를 쳐다보며 웃는다. 당당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세요. 이번 동영상 사건은 시간이 흐르면 아무도 거론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피해자인 선생님이 혼자 왜 잡고 계세요? 아니라고 해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꼭 해명을 듣고 싶으세요? 누구에게서? 선생님은 지금 싸울 적군도 없는데 혼자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삶에 단순하고 가벼워져야 합니다. 가벼워지라니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자신을 부정하거나 죽음의 충동을 느끼는 것도 자신을 알리려는 몸부림이죠. 선생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나를 향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더 많은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세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수면 유도제를 처방했으니 쉬십시오. 저는 선생님 팬입니다. 다음 책이 나오면 한 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가 선생님을 필요로 할 겁니다. 정신과 의사가 활짝 웃는다. 너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병원 문을 밀치자 방울소리가 요란하게 울린다. 모처럼 운동을 해볼 생각이 난다. 엘리베이터를 버리고 계단으로 뛰어내려간다. 건물 출구를 나오자 햇빛 사이로 내리는 비가 반짝거리고 있다. 쨍쨍한 하늘에 비라니 여우비가 분명했다. 두 팔을 활짝 펼치자 묶여있던 족쇄가 스르르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지금부터 내 발로 걷는 거다. 자, 가자. 물 세례를 맞으며 너는 지하철역을 향해 뛰기 시작한다.